잘들 지내셨죠? 예, 더위가 아직까지 안 갔네요. 더위가 안 갔는데, 이제 한 해가 마감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가 600회가 넘어가는 사실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어떻든 쭉 이렇게 경험적으로 또 요즘 이제 제가 리더의 태도,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또는 뭐 또 하여튼 리더에 관련된 어떤 책들을 꾸준히 인문학적인 부분도 함께 하면서 읽으면서 어떻든 우리가 역사에서 지혜를 찾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남다른 어떤 그런 결과를 내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낙그바 지혜와 해안, 이 부분도 사실 거의 저도 매일매일 아침에 신문을 보지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역사적인 경험을 넘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달아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해안을 가지고 대처 나간다면 큰 문제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네, 우리 이 화무 11홍 꽃은 10일밖에 못 간다 이야기를 하면서 구치소에 들어간 모 여사를 보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 어쩌면은 그런 어떤 지혜와 회한을 우리가 갖지 못했는 것. 또 제가 요즘 이제 필사를 어쨌든 뭐 20분, 30분을 한자라도 쓰는 게 사서 삼경, 노노맹자, 주역대학, 시경, 역경이죠. 예, 어쨌든 쭉 보면서 그걸 이렇게 완전한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동양은 이제 뭐죠? 군주 이제 왕 중심의 어떤 통치 또는 리더십이라면 이제 서양은 이제 지도자 리더 이쪽으로 더 이렇게 치중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대학 편을 쭉 필사하면서 참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런 어떤 지혜와 해안이 여기에 있었구나. 과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실천해 나간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한번 당해 봐야만이 그 중요성을 알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은 이제 저와 다리우스 그리고 양심 안티고네. 예, 저와 다리우스는 누구냐면 이제 페르시아 대왕,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사람은 키루스죠,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게 많이 나오죠. 바빌론에 70년간 잡혀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난을 당한 역사. 그런데 70년 후에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까?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거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진을 했는데 그 쭉 보면 뭐 스가라 이렇게 학계 이런 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성전이 그냥 저인 게 아니더라고. 또뭐 거기서 수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완성해 가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사람은 이제 그 키루스지만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반석에 올린 사람이 다리우스예요, 다리우스. 그래서 페르시아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양심 안티고네, 이거 이제 소포클라스의 그리스 비극. 왜 그리스인들은 비극을 이렇게 우리 영화처럼 보듯이 좋아했는가? 그 비극을 통해서 우리 삶을 관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가? 저번에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리더와 보스. 어쨌든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지 보스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공감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성적을 내면 벌써 여러분 다 됐을 거라 봐요. 저는. 예. 여러분 혼자 저도 저는 정말 제가 스스로 지금 생각해도 저는 과학자의 길을 걸었어야 돼. 왜냐하면 제가 앉아서 책상에 끈기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지. 예. 그런데 그 이제 과학자의 길이 결국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남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부여했지만 어떻든 뭐 같은 어떠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어쨌든 제 그 이제 학교 다닐 때의 꿈은 과학자. 정말 어떤 분야에 굉장히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우리 막내가 아빠의 꿈을 이룰 줄 모르겠네요. 예.
우리가 성적은 내 혼자니까 얼마나 낼 수가 있죠. 예. 아메 사업을 파운더스 PT는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갈 수 있다 봐요. 예. 그냥 혼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아메 사업은 성적을 내는 일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일이에요. 예. 팀.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을 우리가 성취하려면은 이 팀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위대한 리더의 그러다 원칙. 예. 이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나크바 지혜와 을 가져라. 그리고 다리우스 이번에 하는 저하. 이 다리우스가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런 원칙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예. 그럼 다리우스 대왕은 어떤 원칙을 가졌기에 이런 제국을 이렇게 굉장히 한 300년을 지속하는 반석을 올려놨으니까 괜찮죠. 230년입니까? 예. 그 아메사업도 마찬가지죠. 예. 정말 좋은 학교, 능력 뛰어나고 아는 사람 많고 뭐 잘생기고 얼굴 그죠? 예, 아름답고 예, 또 말에 신뢰 있고 예, 그러면 성적은 저는 충분히 냅시다. 그런데 성과는 나는 A형이야. 나는 근데 파트너 AB형이고 한 분은 O형이고 한 분은 B형이고 한 분은 뭐 AB형이다. 하면은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예? 우리 부부간에도 혈액이 같으면은 혈액이 같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혈액형이 틀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12 우리 띠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MBTI입니까? 어떤 그런 성격적인 차이. 그런데 리더는 성과를 내려면은 그런 성격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어쩌면 원칙, 조화, 양심 이런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보석핀을 가고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가려면은 우리는 성적보다는 성과를 내야 된다. 그 성과를 내는 게 아메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내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리더십이 이렇게 발현된다고 봐요. 예. 리더십은 절대로 경험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실무적으로 공부를 한다 해서 현장에 발생되는 리더십, 특히나 아메이 사회 여성 리더십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양은 가장 강조한 게 뭐죠? 인이죠. 어질인, 덕목. 이 덕을 강조하고 서양은 이제 어쩌면 그런 비슷한 부분이죠. 그런 어떤 리더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그런 어떤 뭐 여기에 있던 조화라든가 이런 폭넓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리더의 역할은 어떻든 방금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성적이 아니라 성과라는 거죠. 이 성과를 내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떻든 앞에 있는 리더는 성과를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메이 외부 강사 전문가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이영건 박사네 뭐 송진구 교수 무수 없이 또 이번에도 많이 초청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죠. 시대의 변화 또는 어떤 부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딱 부족한 게 있죠. 실천적 지식은 부족합니다. 그렇게 내통 막혔더니 앞에 비전 있고 미래 그런 어떤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땅을 파면 황금이 나와. 너는 왜 안 파노? 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방금 그런 지혜와 해안 또는 그런 어떤 조화 얼마든지 언어적으로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끼리 부딪힌 이 감정의 조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 우리 이제 리더님도 직장 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직장은 권력이 있죠. 힘이 있잖아요. 힘이. 말 안 들으면 벌칙을 가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어떻든 그분에게 정신적 경제적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체벌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메이 싸움은 절대 그게 안 되죠. 그럼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충돌들을 어떻게 그래서 아메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정말 위대한 리더라고요. 남자들 우리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보통 다이아몬드 되면 직장에서는 한 조직 중간쯤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관리자네요, 관리자. 그럼 관리 모드가 딱 습성에 배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걸 좋아하죠.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1 플러스 1은 2야. 이거 해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해봐. 안 돼? 못하겠어. 그럼 나가. 감봉 처분하고. 저도 직장을 10년 했기 때문에 혹독한 저도 직장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 그 임원분들 뭐 화가 나면 아침 7시에 출근을 시켜버리고 못하면 나가. 영어 저희들 이제 모든 게 이제 회사 내에서는 공용어가 영어였거든요. 그럼 메일을 영어로 하든 어떤 뭐 콩글리시든 뭐 우리나라 사람끼리 만나면 괜찮은데 이제 외국 사람 종종 있으니까 뭐 do you know 뭐 어떻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영어 학원을 아니라 지원을 해줬어요. 안 나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막 작살나는 건 너희들은 왜 회사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지원까지 해주는데 게을러가지고 그걸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분은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키우는 인재, 이분들은 초고속 승진이에요. 딱 이게 패턴이 딱 그려집니다. 한 분은 이렇게 물가 상승처럼 임금이 계속 이렇게 가지런히 올라가는 친구. 한 친구는 전년 대비 내 임금이 상승되지 않아. 이 친구는 반드시 2년 이내에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다국적 회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남으려면은 어쨌든 숙여야 되고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런데 암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런 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시 온나 와야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정수기 산다면 사야지. 이게 뭐 그걸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방금 이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이제 남성이 이제 여성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 남성분들이 직장생활 그만두고 쪼인된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팀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팀이 축소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분 하지 마라 그래. 그분 하지 마라. 이건 자기 사업이잖아. 응? 못하겠다면 나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차 뛰고 퍼 뛰고 우리 닭이 그죠? 털이 다 있어야 닭의 형상을 하는데 털을 다 뽑으면 어떻습니까? 생닭이 돼요, 생닭. 내 네트워크에 팀원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네트워크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 문제, 오늘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러면 오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남자들은 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리더님 왜 그러세요? 계속 전화하고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리더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속에는 천불이 나도. 오늘 커피 한잔 할까요? 가서 또 리더님 이건 그래서 암의 사업이 뭐 위에 사람들은 뭐 놀고 먹는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감정 노동자예요. 그 사람의 그 감정으로 얽힌 문제를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네트워크 사업은 일어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과 나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멋모르고 사업을 할지라도 이제 쑥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막 수없는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나한테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순조롭게 잘 풀어나갈 건가? 네. 그런 게 이제 나의 어떤 원칙, 조화, 양심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리더는 성과를 된다.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타인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혼자 있을 때는 리더가 아니거든요. 내가 밥 먹고 뭐 좋은 제품 쓰고 네. 팀원이 없는 상태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나에게 파트너가 생기고 팀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그 팀을 이끄는 역할을 리더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팀을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역할. 여러분들이 이제 참 여행을 하든 또는 어떤 뭐 회사에 행사를 하든 모든 것은 암의 사업은 철저히 인정과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는 굉장히 나의 인정과 보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죠.
나도 대단한 일을 했어.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누적되고 성장해 나가면서 혼자 여행을 다닌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희한합니다. 예. 그때부터는 정말 내 파트너를 한 분이라도 모셔야 되겠다. 이것은 회사가 모셔오라, 스폰서 모셔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현장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백카토 모르탈레, 용서받지 못할 죄, 그 말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꼽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국가공무원이 세금 포탈죄. 예. 정말 이탈리아는 그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죄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가 이익을 내지 못한 죄. 어떻든 사업을 하면 이익을 내. 그래서 이탈리아는 명품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에르메스 뭐 원가 200만 원인데 가격은 6천만 원. 예. 그런데 아메사부터 저는 스폰서로서 백화도 모르탈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파트너를 성공시키지 못한. 예. 그렇잖아요. 정말 이 헬핑 피플 리버라도 이 좋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이건 스폰서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제대로 리더의 어떤 행동, 자세, 태도를 가지지 못한 죄. 파트너의 성공을 가로막는 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의 역할, 태도, 자세가 어쩌면 그분의 미래, 그분의 아멘의 사업의 어떤 기회를 내가 막느냐, 아니면은 그 기회를 제공하느냐. 그게 저는 리더의 어떤 자세, 태도라고 보거든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어쩌면 드림월드의 탑리더지만은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행동하려고 하는 게 또 제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도 아닌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의 루틴함을 지켰고 여러분들 전부 다 기도 대상들을 포함시켜. 적어도 한 150명을 쫙 기억하면서 개개인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그게 좀 뭐랄까 어쩌면은 리더의 그런 역할 아닌가. 어떻게 내 팀을 성장시킬 건가? 어떻게 이분들을 배가스로 모셔갈 건가? 아메이삽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했겠지만은 그분을 제대로 안내하는 것은 스폰서거든요. 그게 리더죠. 네. 그래서 이 팀을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방금 연구소 못할지 리더로서 스폰서로서 내 파트너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일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어쩌면 저의 또 원칙이고 신념이 아닌가. 그리고 함께 성장해요. 우리가 함께 성장했잖아요. 함께. 아메사의 성장의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 팀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이론적이고 또 글로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우리 현장에서 만나면서 극복해 가는 게 저는 이 암의 삽이 아닌가. 그래서 이 뭐 감정적으로 뭐 합리적 이론적으로 좋지만은 그 디테일함, 그 미세하게 흐르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것은 정말 신이 부여한 재능이 아니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 겸손 배워라. 네. 제가 동양의 그 사서상경을 봐도 가장 지도자로서 경계할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오만, 교만. 어쩌면 지금 한국 정치에 잘못된 부분도 대부분이 다 그 정치 지도자분들의 오만, 교만이 아닐까. 지금 모 당의 리더자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제패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언제까지 할 건가.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거죠. 그런 권력에 취해서 오만 교만한 정권은 절대로 오래 갑니다. 그게 좀 우리가 또 배운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암에서부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역사를 만든다.
이 불씨라는 도몬 휴이지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읽었어요. 1, 2권이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일본의 예, 연애자와 이 시를 이렇게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 지금 이제 현 연애자와 현 여기를 최고의 일본의 부자회로 만든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 팀하고 이제 이렇게 일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이 도먼 휴지의 불씨를 너무너무 감히 읽었다. 일본 정부 관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량 유명해진 소설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양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끌어 어떻게 불씨를 지필 것인가.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불씨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갈 건가. 이게 이제 우리의 또 리더의 팀 또는 패밀리 리더, 그룹의 리더의 좀 역할이 아닌가. 개혁의 성공에는 그 개혁의 추진 과정이 실적으로 백성들의 부를 목적으로 하여 그들의 물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백성도 나도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 조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아멘. 함께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백성은. 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그 아멘 사업적으로도 파트너 한 분 한 분의 물질적인 기대치가 충족돼야만 비로소 이 사업의 성공을 인정하게 되고 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제가 각색한 내용이네요. 이 불씨.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크릴로 A70 크루즈 해가지고 불씨 열쇠도 만들고 제 차에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크루즈는 갔지만 A70은 남아 있거든요. 이 불씨의 열쇠 고리가 아마 그 고리를 간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A70의 50조의 대함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과연 아메 사업을 내가 할 만한 비전이 있는가? 그런 안목, 그런 원칙을 갖게 해서 자, 5가지 거울이 필요하다. 거울이. 이게 이제 굉장히 생소하죠. 뭐 갑자기 포토를 치니까 쌍안경을 치니까 김정은이가 나오네요. 재밌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만원경으로 봐라. 10년 후 비전을 보라. 멀리 넓게 깊게 투명해 보라.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사업이 울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를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가?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사업에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문제는 있는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업을 했고 또 그런 어떤 외국적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직하고 공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한 거지 단순히 돈을 얼마 버는 문제라면 저는 절대로 이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제 자신을 약간 속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거짓과 속임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그 제가 살아보니까 다 뽀록나더라고. 어느 순간.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감정적으로 손자에 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제 삶의 경험 같아요. 속이는 건 오래 못 간다. 마찬가지죠. 암의 사업도 내가 만원경으로 10년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이 사업을 잘했는지. 두 번째는 쌍안경 현실 분위기를 파괴라. 뜬문을 잡지 마라. 그래 우리가 스토델 패러독스란 말을 하잖아요. 희망을 갖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암의 사업 비전 뻔한 비전들이 좋죠. 그렇지만 경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또 아메이 사업에 어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메이를 모르시면 거의 없죠. 그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디테일하게 직시해서 그분들에게 맞게 이 사업을 전달할 건가. 옛날에 고정관념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백미러, 나의 과거를 살펴라. 과연 내 과거가 내 삶에 충실했는가. 내 과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가. 네. 어제의 결과가 내일이다. 실패의 과거 반복을 방지하라. 갑자기 그냥 혜성 같은 존재는 안 나타난다. 네.
사이드 미러, 주위상을 살펴라.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근주자적, 근묵자적. 검은 사람과 어울리면 검어지고 붉은 사람과 어울리면 붉어진다. 과연 내 주위에는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네 아메 하나 잘 되나? 안 될 낀데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는가? 저도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드시면은 불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하잖아요. 굳이 내 에너지와 내 귀중한 시간과 내 자원을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그런 주의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더라. 그래도 아메를 한다면 한 20년 동안 제품 하나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나? 제품 좀 그게 관계라고 봐요. 관계. 사람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아메 비싸다 그거 뭐 위에 사람이 다 가져간다 안 될 낀데 그런 소리 한 사람 내가 왜 어울리겠어? 저 결정했어요. 아니구나. 쇼펜하우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에게 불편한 사람과 굳이 어울릴 필요 없다. 네. 자, 현미경 자기를 성찰 분석해 봐야 한다.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 5가지 거울을 가지고 살펴보래요. 굉장히 공감되는 건데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아메로 각색을 해봤네요. 어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편안함의 습격. 인간은 편안하려고 진화되었다는 거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다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이 편안함 속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편안함이 행복과 충만함을 망치고 있다. 편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 아마존에 이 제프 베조스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2가지 원칙이에요. 2가지 원칙.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 싶은 것은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꿈꾸겠죠. 시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과연 시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책상에 이 책받침에 써진 게 하나 있어요. 용어가. 일단 시작해라. 너의 천재성이 발휘될 것이다. 저는 그 문구가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해보자. 시작해보자. 네. 어느 작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는 작가는 없대요. 자꾸 쓰다 보니까 늘는다는 거죠. 요즘 차인표 씨가 아주 작가로서 유명하다고 하네요. 네. 그분이 책을 뭐 10권이나 20권 썼대요. 그럼 이제 자기 서재도 있고. 그런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쓰다 보니까 써지더라. 그 배우도 KBS SBS가 떨어졌대요. 자기 지금 다 갔는데.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해가지고 고민하고 했는데 MBC인가 거기서 최우수 성적으로 이제 그 탤런트에 합격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배우 시절에도 책을 많이 읽었대요. 좀 지적인 그런 게 풍기잖아요. 예. 그 요즘 이제 작가로 변신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쓰다 보니까 써지더라. 생각 정리. 생각을 하고 좋은 내용은 적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게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저도 매일매일 인스타를 이렇게 올리는데 요즘 좀 뜸하네요. 예. 이제 좋은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데 자 제프 베이조스도 그런 어떤 오늘날 아마존을 이렇게 창업하게 된 계기가 남이 하던 일을 새롭게 시도해 봐야 되겠다. 2번째는 후회 최소화 관점에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이 하지 않을 선택을 한 것이다. 자, 이분이 금융사에 근무했는데 그때 월가에 근무하다가 보니까 인터넷 성장률이 연간 2,300%. 제가 우리 아마 리더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타임지를 들고 다녔거든요. 읽는 건 아니고. 그런데 타임지 어떤 게 나왔냐면 구글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85년, 6년 되겠죠? 예? 제가 80학번이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 구글에
타임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구글을 창업하는데 타이거 우즈가 거기다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약 80 아마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나도 좀 투자를 했더라.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보니까 80살이 되면 월가를 떠난 후회할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가 내린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80살까지 내가 월가에 있다가 80살에 지금 내가 월가를 떠나면 후회할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인터넷이 처음 시작할 때 거기 있을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할까? 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금융회사를 퇴사하고 아마존을 창업했고 유통업체 홀푸드를 인수해서 오늘날 아마존 유통업을 키웠다. 세 번째는 무척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임직원은 늘 장기적 안목으로 생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만년 시계를 건설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바늘이 움직입니다. 1년에 한 번, 분침은 100년에 한 번. 그래서 600m 산 위에 이 만년 시계를 이렇게 건설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자, 베이조스는 장기적 전략으로 이익의 대부분을 제출했죠. 아메이도 초기에 그랬죠. 네, 아메이 이익 난 걸 전부 다 리츠와 제이가 재투자했죠. 싼 가격, 빠른 배송, 다양한 제품은 10년에도 사람들이 원할 것이다. 당연히 원하죠. 우리는 10년에도 변치 않을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아마존의 모토입니다. 어떻게 싼 가격, 빠른 배송, 다양한 제품을 지급할 건가? 제일 처음에는 책부터 시작했잖아요. 점점 이렇게 넓혀갔죠. 예. 두 번째는 후회 최소화 원칙과 롱텀 싱킹이라는 결정 기준이 오늘날 세계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퇴사해서 계속 월가를 근무하고 80세 내가 퇴직한다면 이 인터넷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걸 후회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10년 후에 내가 인터넷 사업을 한 것을 딱 감해 봤을 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잘못되고 잘되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퇴사를 하고 아마존을 이렇게 창업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자 그럼 우리가 기회를 받았는데 과연 그럼 아메이 사업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보지 않나요? 벌써 지금 70년이 넘었고 이제 70년이 아니라 65년이 넘었고 아메이는 뉴트라이트는 자 90년이 돼가고 90년이 넘었죠? 예. 이제 2031년에 100년이니까. 왜 뉴트라이트는 지금도 생존할까? 또 아메이 사업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생존할 건가?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아메이 사업을 그때 내가 했던 것과 안 했던 걸 후회한다면 어떤 것이 맞을까? 10년 후에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롱텀 싱킹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와 롱텀 싱킹을 한번 해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것은 한번 경험적으로 적은 거네요. 왜 오래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가? 누구나 사용하는 질적 차별 생필품을 사용하고 요즘 뭐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아문 제품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요즘 무식한 거죠. 매출의 35%를 캐시백에 주고 100% 만족 보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완벽한 생필품과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네. 특히나 100% 만족 보증제도, 품질 보증제도가 아니라. 두 번째는 누구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렌시 후쿠야마라는 일본의 사학자가 1990년도에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이제 구입해서 읽었거든요. 그때 소련이 최강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련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이 책이. 왜 공산주의는 멸망할 수 없는가?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사람은 사유재산, 자기 재산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의 종말은 역사 끝난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끝날 것이다. 이 예견을 소련이 가장 막강할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소련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일약 세계적인 사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런 성각자가 안 나오는가?
아주 유명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뭐 프리스턴 대학입니까? 거기 사학자 교수더라고요. 예. 자, 아메에서 어떤 거예요? Helping people live life.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실천이다. 단순히 우리가 더불어 산다. 그렇지만 저는 역사의 종말,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자본주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성공하면 되죠. 나만 놓으면 되죠. 이런 어떤 무한 경쟁. 그런데 아메의 사업은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다 그게 아니라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본주의인 거죠. 세 번째가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기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초기 자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나 한번 사보고 싶어. 나 직장 생활 너무너무 힘들고 앞으로 노후 준비도 너무 힘들 수 있어. 여러분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응? 할만하죠. 저도 망했지만 재밌어요. 잘 나갈 때는 재밌습니다. 예. 아주 직장인과 자기 사업 CEO는 생각 자체가 틀리죠. 그렇지만 아메 사업은 누구나 성공을, 그런데 내가 한번 나도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한번 갖고 싶다. 그분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가? 부업으로 시작하여 최고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있다는 거죠. 네. 성과를 내 가지고 성적을 내 가지고는 좀 그래도 내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벌 수 있지만 성과를 내는 일이라면은 네? 5억, 10억 비전권을 받는다면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FC 리더분들이 대부분이 주부에 시작했어요. 주부에서. 네? 김매리도 다른 여성 리더 대부분 다 애 얻고 막 걸리고 그 어린 초창기 시절을 전부 다 찍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분이 과연 암에서 성공하셨을까? 김민희도 마찬가지. 차가 없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는 자고 있는 애를 등에 걸리고 하나는 손에 걸리고 제품 한번 들고 울산 시내 버스를 타고 오는데 5, 6월에 너무 날씨가 덥더래요. 그래서 버스 내리고 이제 집에까지 한 5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걸으면서 그래, 우리 남편 좋은 회사 다녔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굳이 사서 가지고 보도블럭에 이제 뒤에서 자꾸 엄마 옆에 있는 큰아들은 엄마 배고파 빨리 밥 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추가서 하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할 건가?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보도블럭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지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떼앞볕에서 하나는 자고 있고 하나는 손에 걸리고 있고 지금 내가 이거 뭔 짓 하고 있는, 어머니한테는 거절받고 있고 오지 마! 그러고 참, 이게 FC 리더분들 공통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재산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뛰어나서 아는 사람 많아요. 성공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 암에서 많합니다. 애들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그 소득이 누적돼서 성과를 만들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김미래도 안 했으면 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이런 걸 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운명처럼 IMF를 만났기 때문에 저도 했지만은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할 때는 또 제가 열심히 합니다. 어떤 일은 전 열심히 합니다. 한다면 열심히 하고 안 할 며칠 손을 안 대고. 그런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2003년도에 그런 MJ 그랜드폰을 받고 쫙 해서 어떠든 아메사업의 최고라는 FCA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FCA 앞으로 2030년까지 정말 한국 아메에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비전폰을 통해서. 방금 물질적인 충족, 그 물질 충족을 시키는 건 뭐예요?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파트너를 성공시켜서 저도 마찬가지로 50조를 모시고 라스베가스를 간다. 그건 저희들의 자산이죠. 네. 우리 리치 창업자는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왜 11조냐? 90조를 들어요. 90조. 그래서 빌 게이츠가 99조를 들였잖아요. 99%를. 그 1%가 나보다 수천 배가 많지만. 그러니까 저도
자본주의는 내가 청부 사상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모는 건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자본주의 꽃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베풀어야죠. 2003년에 비전 포럴 2를 받으면 그냥 드림월드 다임들을 모시고 제가 그냥 전 여행을 갈까? 가능하죠. 선한 데서는 선한 데. 저는 자꾸 아프리카에 저를 부른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이 기회를 잡을 거예요. 정말 수십억을 벌 수 있어요. 우리 돌아가셨던 유인익 강희연숙 리더가 저는 굉장히 그분들이 왜 똑똑한가? 그분들은 2003년에 MJ 그랜드 보너스 받아가지고 FDS가 됐는데 그 한 해에 받은 보너스가 40억.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롱텀, 그런 비전을 보고 시작한 거예요. 아메 사업이 누구나 기회를 주지만 그 안목과 그걸 판단하는 것은 다 틀리죠. 그냥 부업으로 한 달에 10만 원, 50만 원 올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이게 누적돼 가지고 팀이 만들어지고 파트너가 성장하면서 좀 우리 리더님도 2003년까지 EDC가 되고 파운드 EDC가 되면 적어도 한 10억에서 10억을 우리가 누적으로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건 가능한 플랜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예. 그래서 최고의 소득 올릴 수도 없고자. 또 하나는 건강과 사고에 대해서 최고의 안전수단이다. 왜? 자산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요즘 뭐 이제 우리나라에 뭐 중성자 그런 어떤 암 진단기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한 번 이렇게 검사받는데 한 2천만 원씩.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살고 없는 사람 죽습니다. 물론 살고 죽는 거야 하늘의 운명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 건강과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가족 사업을 인정해주고 사후의 소득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과연 암의 사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치로운 것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한테 상속된다. 아직 암에는 상속세가 없잖아요. 우리 한 분이 이제 상속했는데 상속세가 50%, 50%. 이게 직계 아닌 사람한테는 50%가 터진다네요. 무섭습니다. 10억짜리 건물 5억을 상수로 내야 돼요. 그래서 3대가 지나면 없어진다잖아요. 상수가 있고 없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암의 사업은 자산세로 인정해 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 회원번호를 상속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최고의 인정과 보상을 해준다. 방금 프랜시스 후쿠야마 했듯이 내 노력과 내 결과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 그것보다 사람이 기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번에 케언즈를 많이 가지만 저는 내년에 다 후쿠에 갈 거죠. 도전해 보세요. 가족여행이니까. 제 꿈은 이제 보통 한 차수에 한 200조 가면 200조면 보통 한 4, 500명이죠. 3, 400명 정도. 그 한 차수 여행 가는 게 제 꿈이죠. 저희들이 최고 많이 갈 때는 드림월드만 123조가 여행을 갔거든요. 그게 어떻습니까? 거의 한 400명이 날아간 거죠. 한 따지면 한 300명 날아갔네요. 자, 8번째 재정적 시간적 자유가 가능하고 좋은 커뮤니티 건강 장수가 가능하다. 뭐 여기서 뭐 짜증내고 힘들고 오늘 탑니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려워.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 동양에서는 굉장히 선을 강조하죠. 어쨌든 재정적 시간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9번째가 성장하는 삶.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건강 유지, 배움, 리더십 이런 부분들 끝없이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많죠. 재정적인 여유가 결코 성장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벌었고 또 남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공을 시켰는가? 혹시 그런 어떤 일이라면은 너무 멋진 일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화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더라. 그리고 시스템으로 복지와 축적이 가능하다. 저도 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저는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건 시스템을 통한 복지와 축적이구나.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의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세정 인력 개발에서 실제로는 세정 인력 개발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큐 다이아몬드 때 독립해서 나왔는데, 세정 인력 개발을 시작하고 다이아몬드 분들 CLC를 막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막 넘쳐나는데 다른 또 독립된 그룹들은 좀 이렇게 성장이 안 되다 보니 합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이제 자꾸 인원이 많기 때문에 뭐 넘쳐나서 뭐 6층에 하다가 또 5층에는 또 뭐 루비 스쿨 하기도 하고 뭐 GP 스쿨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울산에, 부산에, 진주에, 대구에, 서울에, 광주에, 이렇게 대전에 이렇게 CLC가 그래서 전국에 코로나 전에는 12군데 CLC 열렸더라고요. 12군데. 토요일도 열리지만 주중에도 열렸잖아요. 부산은 수요일에.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저 어쩌면 코로나 끝나고 그런 부분들이 줌으로 그럴 수 있다지만은 좀 이제 저의 어떤 고정관념이 될 수 있겠지만 저의 어떤 생각은 내가 옛날처럼 노력하지 않는데 보상은 더 많이 온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 저희들도 뭐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요일 날은 애초에 행사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때로는 그런 애들 너무 미팅이 많아가지고 제가 소비자 후원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핑계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 더 잘했거든. 왜? 아메 사업은 현실 점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에 쭉 몰입하게. 일어나면 아메이, 오늘 또 미팅, 내일 또 미팅. 저희들도 뭐 일주일 내내 미팅이 났대. 제품 미팅, OEM, CLC. 그러니까 완전히 아메 사업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은 이제 후원하러 간다, 줌 미팅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만의 생각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결코 시대의 트렌드라 하지만은 성과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5군데서 운영되지만 어떻든 시스템을 통해서 복지와 축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쩌면 또 지금의 아메 사업이 영원히 지속될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고, 자,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책에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역치. 자, 역치란 게 뭔가 역치. 우리는 역치의 한계에서 높은 사람을 독하다고 하고 도끼를 품었다고 하지만 무언가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심리적 역치의 한계에서 남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무언가를 확실히 해낸 사람들은 이런 역치의 한계선을 돌파한 기억이 장기 기억, 죽도록 고생해서 어떤 걸 성취한 경험, 이런 장기 기억으로 남아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까짓 것 내가 못하겠어. 내가 더 힘든 것도 해냈는데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고 싶거든 편안함의 유혹을 떨쳐오고 나의 역치 한계선을 높여라.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다. 이게 어떤 겁냐? 심리적 영어인데 사람이 자극을 줬을 때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역치래요. 그런데 이 자극이 치우치면 아파 하는데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한 아픔은 견뎌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푸시업을 100개씩 하거든요. 오늘은 110개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제 역치를 10개를 높였어요. 스쿼트를 100개. 내일 아침에 100개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다리를 못 걸을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막 무거운 걸 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 역체, 심리적인 내가 견딜 수 있는 선을 올리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책상에 1시간 앉는 게 힘든 게 다음 중에는 계속적으로 또.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역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안함을 습격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 역치를 놓기 위해서 편안함을 버리고 알래스카 한 달간 아주 오지에 굳이 고생하는 길을 택한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재밌기도 하지만 또 방대한 지식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메삽도 마찬가지. 네. 고생을 진탕나게 해본 사람은 아메삽이 너무 쉬울 수 있어요. 물론 고생의 종류가 틀리겠죠. 내 혼자만의 고생인가? 아니면 어떤 조직에 대한 고생인가? 네. 그렇지만은 고생을 해본 사람은 어떤 일도 잘해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내 저항선의 역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도 뭐 생선 머리부터 썩는다. 그러니까 순탄한 삶 원하는, 아메삽도 순탄한 성장 원하잖아요. 아니라 그게 굉장히 공감되는 게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그걸 견뎌낼 수는 역치가 낮기 때문에 바로 썩는다. 저는 우리 뭐 리더님도 그런 어떤 부분이 핀별로 있겠지만은 왜 하이핀들이 물론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역치를 관리하는 법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핀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내 역치 한계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내가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파도 떠날 수도 있고, 나에게 또 어떠면 또 돌을 던지기도 할 수 있고, 그때는 막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역치 올라가면은 눈 하나 끔찍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건 본인의 운명이구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제 친구를 잃어봤고 에메랄드 레고였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후원하기 위해서 안산을 그 오래 타는데 당신이 나를 잃을 수 있느냐. 네? 그렇지만 그 레그로 우리가 트리플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하고 연락을 하죠. 제품은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쓰더라고. 더 웃긴 것은 스폰서가 그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이 전부 다 장로님이 돼 있더라고. 권사님이 돼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아무도. 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역치가 높은 사람들, 네. 어떤 일도 잘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애들 고생은 사서도 시켜라. 고생을 해봐야만이 나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선이 굉장히 올라간다. 굉장히 멋진 말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예. 그래서 자 다리우스 대왕 이제 좋아 이제 시작되려 앞에 서문이 거의 1시간을 잡아먹었는데 우리 진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오늘 메인 주제는 아멘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런 성적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방금 그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내 팀을 이끌어갈 건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그 23개 국가 이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다스리는 대왕이 된 거죠. 그럼 언어도 다르고 풍수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그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타이틀로 그런 내용인 거죠. 자, 당신은 당신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최선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했을 때 이 공동체에서 최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 고대 페르시아 아리아는 숭고, 존경, 최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산스크리트어로 르타도 같은 개념으로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원칙이다. 엄청난 어떤 언어적인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주 아니라 내 팀에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서 함께 성장할 건가? 네. 그런 원칙이 나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르타는 진리, 법, 운명 등으로 번역되어 르타가 사회에 적용하면 다르마가 되고 개인에 적용하면 카르마가 된다. 다르마, 카르마는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각각 업과 법과 업이 되었다. 굉장히 우리가 카르마, 다르마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이 어원이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인류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우스 대왕의 안목인 아리아 정신의 표현이다. 어떤 아리아 정신? 내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스릴 건가. 그 원칙이 다리우스 대왕은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각국의 언어, 문화,
풍습이 다 다르지만 그걸 전부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다리우스 대왕의 원칙이 뭐였나? 다리우스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한 자다. 기원전 550년부터 기원전 486년. 예.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키루스가 페르시아 캄비세스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막 바빌론까지 점령하고 제국을 창건해서 예? 이제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큰아들은 이제 이집트 이쪽으로, 작은 아들은 저쪽 리디아는 저쪽 지중해 쪽으로 땅을 줬는데,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이제 다스리려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 캄비세스가 이집트로 원정 가다가 이렇게 말에 떨어지면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용병에 참정했던 다리우스, 이 용병 대장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승계하게 된 거죠. 굉장히 혹독하였지만 또 그런 많은 어쩌면 제국을 다스릴 때는 또 그런 부분 필요하겠죠. 자, 다리우스가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던 내적 동기와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용병에 불과한 이분이 그 키루스의 직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옛날에 페르시아는 이제 형제끼리 결혼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 다리우스 대왕의 딸이 그 딸이 있는데 만다라입니까? 예, 만다라가 아니로 하여튼 그 있어요. 근데 원래는 큰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말대로 죽으니까 다리우스 대왕하고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다리우스 대왕의 아들이 누구죠?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부카이자르, 하여튼 굉장히 전혀 다른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는 키루스의 직계입니다. 사실. 이제 물론 그 외가 직계죠, 외가. 예. 키루스 딸의 아들이니까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떻든 다리우스가 어떻게 이렇게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는가? 제국은 언어, 종교, 이념, 인종이 다른 국가들이 모여 정교한 철학으로 융합되어 만들어진 초국가적 공동체라. 그럼 제국이 우리가 로마 제국. 로마 제국도 어쩌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모방했겠죠. 또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지만 그리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 키로페디아에 나오죠. 예. 키루스의 그 제국의 통치, 어쩌면 이념을 그리스 제국으로 한번 옮겨보자 했는데, 이제 두 나라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로마로 넘어갔거든요. 로마로 넘어간 게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영국으로 넘어갔죠. 영국. 지금 이제 팍스 아메리카, 미국으로 넘어갔죠. 사실 미국이 전 세계 제국 아니에요? 예. 욕을 하든 뭐 하든 어떤 제국입니다. 뭐 깡패, 뭐 트럼프한테 뭐 하지만 어떻든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제국을 다스린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는 그리스 반도에 새롭게 등장한 아테네와 마라톤 전쟁을 치렀고 제국에 필요한 경제구조, 도로망, 통화 등을 정비하여 인류 최초의 제국을 만들어. 여기서 우편제도, 그걸 그대로 모방한 게 로마 가도.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그런 통치 기술을 이렇게 많이 모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리우스는 제국의 근간을 만들어줄 정신 토대를 마즈다이즘에서 찾았다. 마즈다이즘은 어떤 건가? 애언자 조로아스터, 우리가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이제 애언자입니다. 애언자. 제가 정말 너무, 우리 짜라투는 아는데 조로아스터기는 모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독일 말로 짜라투스트라, 니체가 했던.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제 조로아스터, 이런 어떤 교라고 하네요. 예언자라고 하네요. 자신이 신봉한 신의 이름을 아우라 마저를 불렀는데, 아우라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마즈다는 마음을 우주의 질서에 두다라는 뜻으로 간략하게 지혜란 의미다. 자, 아우라 마즈다는 만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혜의 주인이란 의미다. 네. 지혜의 주인이 한번 돼보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다리우스 대왕이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죠. 지혜의 주인. 그게 지혜는 어떤 거죠?
이제 경험과 그런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지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이런 정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라 마즈다가 이 우주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저절해야 한다. 예, 예.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뒀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스폰서가 이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 내 파트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인간을 의미하는 고대 페르시아와 마르티아는 죽는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인식하는 동물인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다. 인간만이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인식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빛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아우라 마즈다는 순간을 사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었다. 어떻게 내 제국을, 어떻게 내 팀을 지혜롭게 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 예, 성장하면서 각자가 원하는 그런 목표, 그런 보너스, 그러면 이뤄나갈 건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비시툰의 방금 보면은 이제 다리우스 대왕의 업적이 이게 이제 몰랐는데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해서 그게 전부 다 유적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키루스의 그 뭡니까 그 원통령 그것과 함께 다리우스 대왕은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 산에 높은 산의 절벽에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걸 발견했고 고대학자들이. 예. 그래서 이 원칙을 예, 세 가지를 줬다. 생각하고 말과 행동. 그러니까 리더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내 제국을 다지는데 엄청난 영향을 준다. 예,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여기 뭐 이대한 리더 마지막까지 정말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안티곤의 원칙 양심 허시야. 우리 리시 창업자도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나의 양심은 속일 수 없다. 어쩌면 가장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마지막.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양심. 자, 이 안티콘의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스스로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간은 도시라는 인위적 공동체를 만들면서 문명과 문화생활을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분문이 있다는 거죠. 이 법을 그리스어로 호시오스, 즉 양심이라 불렀다. 양심. 자, 호시오스는 사회 규범보다 원초적이며 종교법보다 내밀한 어떤 것이다. 바로 양심이다. 양심은 인간 전험의 핵심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유의 어머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이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가 이 안티고네라는 이 비극을 썼는가? 읽으면 재밌어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예. 뭐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지금 막 영화 그 뭡니까? 예? 그 뮤지컬 보는 느낌이죠, 뮤지컬. 그 이제 무대 나와서 배우들이 이 안티고네 비극을 공연한 거죠. 자, 그리스 최초의 비극자가 소포클레스는 기원전 441년에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를 무대에 올려 개인의 자유와 양심에 관한 깊은 성찰을 아테네 시민들에 촉구했다. 자, 안티고네는 누구냐면 이제 오디푸스, 테베의 왕 오디푸스, 아버지를 죽인 그래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어원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폴론 신전에서 침묵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부를 살해할 운명을 타고났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자기 친부를 죽이고 자기의 친어머니와 결혼하는 비극인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의 친어머니. 그래서 부인의 비녀를 어머니의 비녀를 꼽아가지고 눈을 찔렀죠. 장님이 됐죠. 장님. 예. 그리고 그 장님을 이제 테베를 탈출하려고 한 것을 이제 장녀인 안티고네가 이제 이렇게 안내하면서 살아간 이야기인데, 자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소포클레스가 이 비극을 썼다고 합니다. 예. 자, 안티고네의 배경은 테베 왕 오디푸스의 두 아들 간의 갈등이다. 오디푸스가 죽은 뒤 두 아들은 테베를 번갈아 통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남
에테오클레스가 왕자를 돌리지 않자 동생 폴리네이게스와 그 군대는 테베를 빼앗기에 전쟁을 벌인다. 이 전쟁을 벌이다 두 사람 다 죽자 삼촌이 크레온이 테베 왕이 된다는 거죠. 어부질이죠. 그냥 갑자기 삼촌이 테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왕이잖아요, 왕. 예. 자, 이게 이제 오디푸스고 이제 여인이 안티고네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조카이자 장남인 에테오클레스는 국장을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지만 차남인 폴리게네스는 자기가 태어난 도시를 공격한 반란군 때문에 시즌을 성박에 방치한다고 방치하고 그 누구든 그를 매장하는 자는 중을 당할 것이라는 칙령을 내요. 두 형제 싸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직계, 작은 아들이 반란위에서 권력을 쟁취하려다 둘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삼촌이 크레온이 이제 이렇게 큰 조카죠. 장례식을 성대에 치러주고 작은 조카는 매국 이렇게 이제 배반자니까 이제 시체를 성 밖에 방치라 이렇게 이제 쭉 나온 거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두 자매면서 동생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는 고민한다. 그러니까 이남 이녀죠. 예, 이제 오빠들이 다 죽고 이제 두 자매만 남았네요. 자, 크레오는 안티고네 오빠인 에테오클레스는 국장을 다른 오빠인 폴리네이게스는 금수의 먹이가 되도록 그의 시신을 길바닥에 방치하는 긴급 조치대에 안티고네는 국가 권력 일방적으로 정한 조치가 자신의 정신세계가 포함하는 등 궁금한다. 삼촌은 한 것도 없는데 권력 잡대 있어 좀 비참해 죽은 작은 오빠도 내 형제다. 저렇게 시신을 밖에 내놓으면 되느냐. 특히나 그리스는 그 장례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눈에다 동료 놀려놓고 막 그 트로이 전쟁에 나오잖아요. 예. 자, 안티고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속한 가문의 전통이 국가 법령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으나 동생인 이스면에는 국가 원래 조치에 순응하려고 하면서 언니 행동을 가볍고 어리석게 여긴다. 왜 왕한테 삼촌이지만 왕이잖아. 이 왕한테 왜 덤비려고 하냐 언니야. 그냥 언니야 그거 안 돼. 그냥 뭐 삼촌이지만 따라야 되죠. 어쨌겠노. 그런데 장녀는 이제 책임감 있잖아요. 책임감. 자기 오빠 시신이 성 밖에 널려 있으니 그걸 받아들이겠네요. 그죠?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런 싸움이란 거죠. 이스면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그 관리에 대응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촌이지만 그런 어떤 긴급조에 순응했지만 이스면은 안티고네에게 철없는 이상조라 말한다. 그러나 안티고네의 삶에 지탱하는 원칙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자비와 A다. 방금 A 습관, 전통. 이것은 왕의 명령도 거역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자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참이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원칙은 나는 무너질 수 없어. 양보할 수 없어. 예? 예. 이스면은 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의 웃음거리와 지탄의 세상인 오디푸스 가문은 그런 전통을 지킬 만큼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가문의 전통을 보면 어떻든 친부를 살해하고 친모와 결혼하고 그런 비운의 운명을 신탁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 오디푸스가 어떻게 자신의 두 눈을 상하게 했는지, 그녀의 할머니자 어머니인 이오카스테가 어떻게 자살했는지, 두 오빠가 전쟁 중에 어떻게 서로 죽였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크론의 명령이 국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오빠인 폴리게네스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런 행위가 인간으로서 도리이기 때문이다. 난 한 인간의 오만이 두려워 이 불문율을 어겨 신들 앞에서 벌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포효력이 없다기도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면 그것이 내겐 이익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내가 살 필요 없다. 죽이든가 말든가 알아서. 그렇지만 나는 내 양심을 버릴 수는 없다. 나는 두 오빠의 시신을 정중에 매장해 주는 게 내가 살아온 어쩌면은 그런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예, 굉장히 좀 멋있죠. 예. 크레온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 화가 치밀어 안티고네 이스면에게 사형을 명령한다.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은 안티고네와 결혼할 참이었다. 둘이 약혼한 사이였거든요. 그는 아버지에게 사형 명령을 요구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자 궁궐에 도망친다. 크레온은 하이몬이 돌아올 기대하면서 이스면에는 살리고 안티고네는 동굴 속에 감금시켜 굶겨 죽도록 명령을 변경한다. 이제 뭐 자기 아들까지 이러니 그러면 작은 언니는 살리고 큰 언니는
동굴 속에 강물이 죽게 만들어라. 이때 장님 애언자인 테이레시아스가 등장해 크레온에게 신들이 크레온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아들 하이몬이 죽을 것이라 경고한다. 이제 애언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걸 연극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딱 나와가지고 너 그러면 네 아들 죽는데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크레온은 테레시스의 애원에 화가 났지만 아들의 운명을 걱정하며 폴리네이게스를 매장하고 안티고네를 동굴에 풀어주라 명령한다. 그러나 크레온의 결정은 너무 늦었다. 안티고네는 스스로 목매라 자살하였고 하이몬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왜? 안티고네가 동굴에 감금돼서 이제 명령이 굶겨 죽는다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끊고 자살한 거죠. 이래서 도저히 못한다. 아무리 국법이라도 나는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하이몬이 와보니까 안티고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몬도 거기서 목숨을 끊죠. 크로노의 부인 에우리디 디케도 하이몬의 자살 소식을 듣고 남편 크레온을 조져하며 자살한다. 귀중한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저놈의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혼자 남은 크레온은 이 모든 비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빨리 죽기만을 원한다.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를 질문한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보다 중요한가? 인간은 무엇인가? 아테네 시민들은 이런 비극을 보면서 스스로에 질문한다. 인생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숙고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너무 굉장히 얇은데 재밌어요. 막 거기서 막 울부짖는 소리, 막 비경의 무대 뒤에 있는 이제 뭐라죠? 예? 뒤에 조연자분들이 막 거기서 막 같이 울면서 뭐 음성을 막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 시민들은 이제 교훈을 깨닫는 거죠. 삶이라는 게 뭔가, 양심이라는 게 뭔가. 내가 살려면은 정말 양심을 버려서 안 되겠다. 그게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모든 도시국가들은 일종의 공동체다. 모든 공동체는 선을 실현하게 존재한다. 모든 인간은 그들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실현하게 행동한다. 선한 사람은 정의를 추구한다. 소포클레스의 정의의 실제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저와 과잉금이다. 어떻게 좀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끌어갈 건가. 그 과잉금지, 권력, 힘 가졌다 해서 함부로 오만 교만하지 마라. 그분도 그 나름대로의 원칙과 양심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신의 조화로운 중요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다.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조하고 그런 자신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다. 살아보면 온갖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 건가. 안티고네는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신들의 명령을 따른다. 산자의 의무는 죽은 자에게 정성스럽게 의뢰를 행함으로써 영원히 불면하다는 진실을 수하는 것이다. 안티고네 크레온의 정의는 각자의 절대적이며 압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존재 이유다. 크레온은 점점 자신의 선정과 모두를 위한 최선을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안티고네는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크레온은 국가가 정한 위치에서 사람은 그 명령에 옳거나 심지어 옳지 않을 때도 복제한다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안티고네에게 질문한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자신의 최선이지만 모든 사람의 최선인가? 소포클레스가 안티고네에서 가르쳐 하는 교훈은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다. 그래서 막 우리가 보면 극단적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방금 이스메네가 보듯이 왜 그렇게 설치나, 하지만 그분은 자기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 예.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참 재밌네요. 예. 이게 끝날 줄 알았더만 계속 나오네. 야,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을 고안했지만 정을 위한 필연적인 조건, 즉 이상, 연민, 자유 같은 소중한 가치 때문에 실천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인생이며 비극이다. 개인과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깊은 생각이며 숙고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룰 수 없다. 그런 원칙, 양심, 그런 부분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다룰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욕망을 지닌 사람들은 지혜로운 개인을 싫어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이들이 권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에게 집단은 개성을 지는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자신의 정제되지 않는 욕망을 맹목적으로 쫓는 정치적 노예. 어쩌면은 뭐 정치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팬데믹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집단 구성원은 기꺼이 순한 양떼를 풀이 많은 걸 인도한다는 목자의 말에 순종한다. 우리 너무 순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자는 늑대가 되고 목자의 지팡이는 철퇴가 되고 십벌은 이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스폰서 저런단 말이에요. 내 파도 저런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 정치 지도자들 특히 그렇게 잘 따르고 그렇던데 나중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일이 되니까 이 지팡이가 철퇴가 되고 시퍼런 이빨이 된다. 이게 어쩌면 인문학적인 교훈이 아닌가. 이대한 개인은 이대한 국가를 구축하는 초석이다. 그리스 호시아는 자신의 양심에 비춰 꺼리낌 없는 스스로에게 거룩한 양심의 법이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독립적이며 자생적인 음성인 양심에 복종하는 것이 종교의 교리보다 이대하고 숭고하다고 확신하였다. 과연 나의 양심은 뭔가? 남의 사회에서 나의 양심은 뭔가? 우리 할인 판매, 온라인 판매 이건 전부 다 양심을 어긴 거라.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양심을 어겨가지고 성공한다? 절대로 저는 인정해서도 안 되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그건 저의 양심이죠. 원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리더의 원칙 첫 번째, 자 길가메시 원칙 시면 낙그바. 당신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존재하는 또 다른 당신을 발견하였습니까? 지혜와 해안을 가졌습니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건가? 두 번째, 다리우스 대왕의 원칙 조화. 당신은 당신과 당신 속한 공동체 최선을 알고 있습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끌어나갈 건가? 세 번째, 안티고네 원칙 양심. 당신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나의 양심의 문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본인만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인문학에서 답을 찾자. 리더를 보면 그 공동체 수준을 알 수 있다. 드린 말들은 저는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특히나 여기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리더는 그 공동체가 선출한 최선이기 때문이다. 리더는 스스로에게 리더인 사람이다.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리더인 사람이 남들과 함께 있을 때도 리더다. 그래서 리더의 표식은 아우라다. 아우라는 그 사람이 고귀한 열망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겸손히 몸에 배인 사람이다. 사람에게 나타난다. 배예요. 어인데 아이로 해야 하는데요. 겸손히 몸에 배인 사람. 이게 아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고 정리하고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겠어요. 리더로서 끝없이 겸손해야 되겠구나. 저분 좀 핀이 가득만 좀 건방져졌네?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신은 그런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선물한다. 리더는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일상을 인생의 첫날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사는 사람이다. 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푸대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순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 배철원 교수의 그 인문학적인 고전을 통한 이대한 리더. 저도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수없이 읽었어요. 수없이 밑줄 쳐가면서. 그게 어쩌면 또 인문학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또 여러분도 이런 인문학적인 힘을 통해서 꼭 멋진 리더, 멋진 성과를 내는 팀을 이끄는 그런 리더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떠든 이 인문학 시간은 지속될 겁니다. 계속 제가 누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오더라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저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더 마케트를 통해서 멋진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